근데 이제 남편분이 소장을 받고 이제 거기에 상세하게 이혼 사유가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을 번쩍 들었나 봐요. 그 영순의 아빠는 그렇게 주말마다 놀아준다는데 영순의 아빠는 돈도 더 많이 벌어. 근데 더 많이 놀아주는 거야? 파국이죠. 아유, 이혼해야죠. 빨리 지금 당장 도장 찍고 가세요. 선임료 계약금이라도 입금하고 가세요. 아유, 어떻게 참고 사셨어요? 바로 이혼해야지. 사실 이렇게 이혼을 완전 부추기는 것도 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토대로 진짜 이혼이 정답인지 좀 심도 깊게 고민해보세요 말씀드리면 정말 7, 80%는 이혼을 하지 않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은 반드시 고치셔야 된다. 이걸 내가 고치지 않으면 언젠가는 상대방이 나한테 이혼하자고 할 수도 있는 거다. 일단 첫 번째로는 비교하는 말은 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교의 말은 그냥 꺼내는 순간 파국이에요. 파국이 안 되는 말이 없어요. 정말로. 그냥 사사로운 것도 비교하는 순간 끝나는 거거든요. 아, 여보, 우리 애랑 너무 시간을 안 보내주는 것 같아. 주말에 같이 뭐 시간 좀 보내자. 이렇게 얘기하면 싸움이 안 되죠. 아, 주말에 시간 좀 보내자. 그 영순의 아빠는 그렇게 주말마다 놀아준다는데 영순의 아빠는 돈도 더 많이 벌어. 근데 더 많이 놀아주는 거야? 파국이죠. 그리고 뭐 이거는 성별을 바꿔도 똑같습니다. 아, 여보, 요리 학원을 좀 다녀봐. 이거 입맛에 안 맞아. 뭐 요 정도 얘기하면 그래도 큰 싸움은 안 될 수가 있어요. 아, 여보, 요리 학원 좀 다녀봐. 아니, 집에서 뭐 요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야, 내가 보니까 내 친구네 아내는 원래 하나도 못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배워가지고 뭐 요즘에는 진수성찬이래. 이러면 그 집 가서 그 여자랑 살아. 이 말이 안 나오겠어요?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 배우자에게 서운한 거 이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두 사람 간의 대화로 마무리를 지어야지 누군가랑 비교하는 순간 끝장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지인이든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든 뭐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누구 인플루언서든 누구든 그 비교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절대로 비교하는 말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전 말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똑같은 말을 해도 이 말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말투라는 거는 아, 내가 애 봐줄 테니까 좀 쉬어. 너 저번에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봐줄 테니까 좀 쉬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좋죠. 근데 아, 좀 쉬어. 아, 내가 봐준다고 해도 너는 그러냐? 좀 쉬라니까? 이래버리면 뭐야, 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투, 같은 말을 해도 어떤 뉘앙스로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다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니까요. 좀 말을 정말 예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많죠. 근데 이 폭언이라는 건 단순히 쌍욕을 한다고 그게 폭언인 것은 아니거든요.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뭐 무시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좀 억압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비교하면서 상처 주는 얘기도 될 수가 있고요. 그냥 내용 자체는 욕이 섞이지 않았어. 근데 엄청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하다. 그럼 그것도 폭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얘기를 할 때에는요. 내가 이 얘기하는 게 상대방한테 상처가 될까 안 될까 이걸 좀 고민하면서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같은 시간을 오래 보냈기 때문에 그게 좀 안 되실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제가 또 말로는 말 예쁘게 해야 돼요 하지만 저도 우리 엄마한테 전화 오잖아요. 막, 아, 엄마 바빠. 알았어, 저번에 말했잖아. 아, 그만해. 알았어. 끊어. 이게 뭐냐면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대충 말해도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해도 된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배우자도 똑같아요. 처음에 연애할 때나 결혼하고 1년차 이럴 때에는 약간 남이라는 의식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아, 말 예쁘게 해야지. 아, 내가 또 욱할 뻔했네. 이렇게 조율을 하는데 좀 시간이 길어지면 그냥 내가 엄마나 형제자매 대하듯이 그냥 막 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혼하면 진짜 그냥 제3자, 우리 PD님과 저와의 사이만도 못하는 그냥 완전 남이 되는 거거든요. 배우자는 가족이지만 또 철저하게 남이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내가 말할 때 정말 조심하고 노력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걸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은 가장 큰 건 서로 간의 착각 때문이에요. 아유, 우리가 이제 30년 살았는데 말 안 해도 다 알지. 우리 와이프는 이런 거 싫어해. 이거 해주면 이것만 좋아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안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냥 내가 결혼 생활이 길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내 배우자는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건 싫어할 거야. 혼자 그냥 속단하고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희 부모님 봐도 똑같거든요. 저희 아빠도 니네 엄마는 생일 때 이런 거 사주는 거 싫어해. 그래서 그냥 넘겨 하는데
근데 안 그렇거든요. 엄마도 말로는 됐어 뭘 그런 걸 해 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기념일 때, 생일 때 뭐 챙기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하죠. 그런데 이게 결혼 생활이 길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이 긴 시간만큼 상대방을 어련히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뭐 말할 필요 없다, 혹은 들을 필요 없다, 저쪽도 똑같겠지 뭐 하면서 그런 잘못된 착각에 빠져서 대화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친구 사이도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친구가 대학교 갔다고 다 똑같은 생각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게 마련이고 부부 사이도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다 알아 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또 뭐냐면 대화가 재미없으시겠죠. 당연히 우리가 같이 한 시간도 길고 그러니까 뭐 이거 얘기해봐야 더 알겠어. 근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착각인 거거든요. 내 배우자는 이걸 얘기해도 모를 거야, 이거 얘기해도 굳이 관심 없을 거야.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배우자를 섣불리 판단하고 그럴 거야 라고 결론 지은 거에서 기인하는 거잖아요. 그 착각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송 중간에 마음을 돌리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어머님은 소송 중간에 마음을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황혼 이혼이셨는데 이혼을 하는 이유가 정말 그냥 너무 답답해서였어요. 한 번도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이 없고 모든 게 다 통보식. 우리 이제 이사 간다, 준비해. 우리 이번에 명절에는 우리 집에서 제사하기로 했으니까 준비해. 자녀 결혼시켜야 되는데 돈 이렇게 하려면은 생활비 몇 달 못 주니까 알아서 해. 아니 의논이라는 게 없고 매사에 통보였던 거예요. 그래도 참았죠.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근데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들 연세 드시고 하면은 뭐 칠순기념, 뭐 환갑기념 이렇게 여행 보내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랑 여행을 갔는데, 아니 여행지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들하고 그렇게 살갑게 대화를 잘하고 이건 어떠세요? 저건 어떠세요? 의견도 잘 물어보고 이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던 거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도 살갑게 얘기해라,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해도 철저히 또 무시하신 거죠. 그래서 이럴 바에는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고 이혼 소장을 딱 접수를 했거든요. 제가 정말 마음 돌리지 않을 자신이 있냐고 했더니 자기는 무조건 이혼밖엔 답이 없대요. 근데 제 남편분이 소장을 받고 이제 거기에 상세하게 이혼 사유가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을 번쩍 들었나 봐요. 계속 이혼 원치 않는 자 원치 않는다 그렇게 하셨는데 조정기일이 잡혔었거든요. 이혼 소송에서는 무조건 조정기일이 잡히게 되어 있어요. 조정 전치주의라고 해서 판결 받기 전에 당사자가 합의를 해보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절차에서 남편분이 자기가 정말 이 와이프한테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단둘이 얘기할 시간을 조금만 달래요. 얘기를 하러 가가지고 한 20분 있다가 오셨거든요. 근데 우리 의뢰인분이 오늘 조정하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조정기를 한 번 더 잡기로 뒤로 밀어놓고 이제 이혼을 하시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소송 취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남편이 소장을 받고 본인도 너무 놀랐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내가 당신한테 살갑게 얘기도 해보고 당신이 얘기하는 거 많이 듣고 자기도 얘기를 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부부 상담도 적극적으로 가겠다고 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게 극복이 된 건 아니죠. 근데 평생 독불장군이었는데 이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감동을 느끼신 거예요. 정말로 부부 상담도 가기도 하고 보세요. 이게 몇 년이 꿍꿍 앓았던 게 그렇게 노력하는 말 몇 번 했다고 마음이 또 금세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가 중요합니다. 딱 상담을 했을 때 저한테 오시는 그 당사자분의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 저는 그건 정말 냉정하게 딱 짚어서 말씀드립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은 반드시 고치셔야 된다. 이걸 내가 고치지 않으면 언젠가는 상대방이 나한테 이혼하자고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런 걸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이 다 그런 대화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경제적인 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도 사실 대화가 잘 되면 또 원만하게 잘 해결하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말을 예쁘게 못하는 거, 소통이 안 된다, 내가 A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B로 받아들인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부부상담 적극 추천드리거든요. 요즘에는 뭐 부부상담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 상담 과정 거치면서 극복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결혼한 지 1, 2년 차 이때 한 번씩 큰 위기를 겪는데 부부상담하고 나서 와, 나는 내 배우자가 그런 뜻으로 얘기했다는 걸 처음으로
이름으로 알아. 상담사님이 해석을 해줘서 드디어 그 속뜻을 알았어. 속뜻을 알고 나니까 그럼 최악은 아닌 것 같아.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뭔가 내가 이혼을 결심했어. 이혼 직전이니까 부부 상담 해볼까? 이게 아니고 부부 생활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 근데 이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다. 이러면 그냥 초기에 너랑 나랑 새로운 경험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부부 상담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적극 추천합니다. 일단 부부 사이가 좋잖아요. 그러면 애칭을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거는 연령 불문. 50대든 60대든 자기야, 우리 애기, 그렇잖아요. 뭐 공주, 뭐 우리 오빠, 이런 정말 달달한 호칭. 자녀들이 보고 엄마 아빠 아직도 나이에 안 맞게 그런 호칭을 써?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애칭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부부 사이가 뭐 자기야, 뭐 우리 애기, 뭐 해! 이러지 않잖아요. 호칭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면 대화도 부드럽게 되니까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극에 달아서 이혼하러 오시는 분들은 고정입니다. 호칭이. 누구 아빠는 좀 양호해요. 누구 아빠 누구 엄마는 그래도 양호한데 야, 너 네가 그래도 잘났다. 이렇게 한 글자로 된 호칭들이 저는 진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름은 그거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름 부르는 거는 뭐 누구씨, 그러니까 선으로 만난 분들이 그런 거 많던데요. 누구씨 그랬어요? 누구씨? 네 그랬어요? 이런 거. 이름으로 부르는 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젊은 커플들, 어린 커플들, 동갑내기 그런 커플들도 사실 서로 이름 부르는 것보다 야노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싸울 때. 일단 이혼 소송 중에 그냥 다시 살아야겠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다만 이혼 상담 받고 나서 변호사님 저 이혼 안 하고 잘 살아볼 거예요 이런 경우는 꽤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혼하는 게 맞나? 남들은 이렇게 사는가? 나만 이렇게 좀 사는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상담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일단 이혼 상담 받으러 오시면 처음에는 다 돌려보내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토대로 진짜 이혼이 정답인지 좀 심도 깊게 고민해보세요 말씀드리면 정말 70-80%는 변호사님 말 듣고 보니까 제가 잘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혼 상담 받으러 왔을 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배우자가 이걸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상담 과정에서 혹시 근데 이 배우자분은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거쳐보면 분명히 그 당사자분도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제가 그럼 이제 객관적인 제 3자의 입장이니까 근데 이건 잘못하셨죠. 이거는 정도가 심해지면 오히려 우리가 유책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그래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배우자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이 정도는 회복할 수 있는 문제구나 깨닫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혼 상담 중에는 다시 잘 살아봐야겠다 하고 다짐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꼭 그 이혼에 관련한 상담, 변호사 상담을 당장 이혼해야지 이때만 받는 게 아니다. 내가 정말 이혼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데 어디 가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게 이혼이 맞는지 모르겠다 싶을 때 그때에도 상담 받으시면 좋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회복하는 분들도 많다. 혼자 소갈이 하지 말고 상담 한번 받아보십시오. 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제 책에도 써놓기는 했는데 상담 받으러 갔을 때 이것도 그런 변호사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혼해야죠. 빨리 지금 당장 도장 찍고 가세요. 선임료 계약금이라도 입금하고 가세요. 어떻게 참고 사셨어요? 바로 이혼해야지. 사실 이렇게 이혼을 완전 부추기는 것도 있거든요. 저한테 안 오셔도 되는데 그런 곳은 좀 피하시고 다른 변호사도 많이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약간 성향이 죄 짓고는 못 살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혼시키면 마음에 부채가 남잖아요. 내가 내 돈 벌자고 남의 멀쩡한 가정을 깨트리면 그거 어떻게 살아요? 양심에 찔려가지고. 나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고민 상담 겸 해가지고 갔는데 지금 당장 이혼 안 하고 뭐하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만약에 정말 폭행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전치 4주 5주 정말 그 정도 엄청 심각한 거잖아요. 그 정도 폭행 당한 게 있고
있고, 혹은 배우자가 불륜을 한 번 용서해줬는데 또 불륜했고, 혹은 여러 명이랑 불륜하고 있어. 그러면 그때에는 저도 말씀드릴 수 있죠. 힘드시겠네요. 이혼하셔야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결혼을 할지 말지 고민돼가지고 혹시 법률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갔다. 근데 막 오늘 바로 선임하시면 선임료 어떻게 싸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이혼 종용하면 그 사무실은 정말 나쁜 곳입니다. 어떤 변호사님은 선임 계약 완료할 때까지 상담실을 못 나가게 하는 분도 있대요. 정말 그런 곳은 피해야 됩니다. 최근 주변에서도 이혼을 많이 하던데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뭔가요? 요즘 TV나 유튜브 이용 콘텐츠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혼 사유는 가정폭력입니다. 옛날에는 그래 좀 참고 살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셨다면 요즘 젊은 부부들은 정말 일회성 가정폭력이라도 발생을 할 경우에 참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 물론이죠. 신체적 물리적 폭력이 있었다면 상해,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혼 소송 중에도 서로 갈등이 격화되면서 어떻게 하겠다, 위협을 가하는 협박성 이야기를 한다거나 원치 않는 연락을 계속할 경우에는요, 협박죄 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폭력은 술을 마신 가운데 많이 일어나거든요.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아이들 앞에서 물건을 부수고 던진다든지 심지어 저는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맡았었거든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런 주치 중에 가정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가정폭력은 정말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일회성으로 폭력을 당하자마자 곧바로 이혼소송을 진행한다거나 경찰에 신고를 해서 종결이 되거나 아니면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상습적이 아니라 단 한 번의 폭행을 당했는데 이혼 소송이 가능할까요? 가정폭력은 단 한 번의 폭행이 일어나기만 해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습적으로 수년간 이루어졌다면 위자료의 액수가 늘어나는 것 뿐이죠. 왜냐하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폭력의 상습성이 아니라 당사자가 혼인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졌고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CTV가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요, 경찰에 신고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이 깨질 위기에 처하니까 망설여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병원에 옮겨질 수도 있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112 신고 내역만으로도 그것을 증거자료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입니다. 모 드라마를 보니까 사람 행동은 천성이랑 관성 때문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정폭력을 하는 남편 내지 아내는 그 폭력적인 천성을 갖고 있고 늘 똑같이 하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술 마시고 들어와서 그런다거나 아니면 주말에 아이들과 놀러 갔다 와서 한풀이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인데, 그렇기 때문에 딱 그 순간을 잡아내는 어떤 대화 녹음 파일 또는 항상 아침만 되면 저녁만 되면 되는 폭언에 대한 카카오톡 메시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습니다.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런 경우까지 봤었는데요. 제가 좀 소름이 돋았던 경우인데, 이 여자분이 좀 정신질환까지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남편도 몰랐는데 주변 이웃들한테 흉기까지 휘두르면서 협박을 하고 다녀서 폭력도 당연히 행사를 했고요. 검찰청 법원으로부터 언젠가 서류들이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자 계속 애원을 했는데도 오히려 돌아온 것은 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런 데가 핥힌 정도가 아니라 정말 칼에 베인 것처럼 피가 철철 나고 팔이 부러지고 이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이혼 과정이 힘들어서 빨리 끝내고 싶은데 협의하면 본인한테 안 좋을까요? 사실 협의 이혼이냐 재판상 이혼이냐 이런 문제인데, 모든 경우에 제가 변호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협의 이혼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과 가능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가정폭력까지 썼다는 것은 그만큼 갈등이 격화되었다는 것인데 과연 갑자기 협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유로 인해서 내가 이혼을 해야 된다면 한 번 정도는 시도를 해보시되 재판상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 더 깔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폭력에 또다시 노출될 수가 있고요. 심지어 이혼 소송 중에도 변호사가 선임된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떨면서 계시는데 이렇게 굳이 나 자신을 어려운 환경에 놓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 결심이 쓰셨다면 요즘 변호사들 정말 많잖아요. 주변에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거를 권합니다. 이런 건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했을 경우에 112에 신고를 하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접근금지 명령, 즉 임시조치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경찰이 검찰에게 그리고 검사가 다시 법원에 청구를 해서 결정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런 제도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 고소를 정식으로 제기하게 되면 상대방이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고 그 기간이 정말 오래됐다면 교도소에 가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재산분할은 아예 별개입니다. 이혼에서는 정말 많은 쟁점들이 있거든요. 이혼 자체가 되느냐,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이 있는데 혼인 파탄에 있어서 누가 책임이 있느냐의 문제는 위자료 액수와 상관이 있지 재산분할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로 모든 것을 보상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정폭력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술인데 실제로도 알코올 의존증이 가정폭력과 연관이 많이 있나요? 네, 술을 마신 가운데 가정폭력이 일어나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굳이 가정폭력까지 안 가더라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서 이게 정말 이혼 사유가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면서 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알코올 의존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거든요. 이미 제가 본 케이스들에 비추어 본다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됐다면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많은 갈등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갈등이 유발이 되고 이혼까지 생각을 할 정도라면 하루빨리 고민에서 벗어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정말 가정폭력에 노출이 돼서 정신적, 신체적 트라우마를 겪으면 안 되니까요. 이것도 제가 이거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가장 이슈로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거든요. 배우자의 분노조절 장애에 가까운 그런 욱하는 성격이 부부싸움으로 이어졌을 때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아이들을 정말 불안하게 만들고 이게 요즘에는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보는 판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없는 원인이 된다면 이것 역시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딱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들도 가정폭력을 일으키긴 하는데요. 남녀 성별을 떠나서 가장 주의할 것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인터넷 검색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정말 잘못된 정보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대응까지 이렇게 밀어넣는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골든타임을 놓치고 나중에 상담을 하시면서 그때 제가 너무 후회해요. 이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 사무실까지 오시는 게 너무 겁이 나신다면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112 신고라도 하시고 또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또는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임시조치 결정이라도 받으신 뒤에 좀 분리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약간 일회성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변의 안정 정도만인 거죠. 그래서 정말 그 관계, 오랜 혼인 생활과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 그 변호사와의 대면 상담을 통해서 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알아가시는 것이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요, 오히려 잘못한 배우자들은 정말 많은 비율과 높은 가능성으로 이혼을 거부합니다. 나 이혼 못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라이팅에 익숙해진 사람은 지배하고 싶은 욕심이 정말 더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위자료도 줘야 하고 재산분할도 나눠줘야 하니까 더 겁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법이 있고 재판상 이혼이 필요한 거겠죠. 법원의 판사를 통해서 누가 정말 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라, 또는 혼인 생활에 있어서 재산 분할로 그 몫을 줘라 라는 확인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갖게 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생활을 10년 가까이 해오면서 단 한 번도 이혼 청구 기각을 당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법원에서는 넓게 인정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시고, 안 된다면 기관의 도움을 받으셔서 내 문제를 알아보고 이혼을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